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소영이고요. 오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공원국 작가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이신 김경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사평론가 김종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권으로 이야기 나눠보게 됐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중원을 장악한 남방의 군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나라 얘기잖아요. 읽으면서 3권을 읽으면서는 이게 드디어 진짜 좀 삼국지나 초안지 같은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 이런 흥미진진함도 저는 느꼈는데 뭐 어떠셨는지 이 3권은 어떤 책이다라고 한마디로 먼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1권의 주제가 이제 동방의 관중과 제환공이었고요. 2권에서는 이제 춘추 시대의 패자가 되는 그 북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북방의 대척점이 되는 이 라이벌이 바로 남방의 초나라입니다. 근데 참 남방의 초나라가 또 어떻게 크는가 지금 삼국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초나라의 그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읽는 책에 나오는 것들을 삼국지에서 많은 비슷한 문장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장 북방하고 좀 다른 게 훨씬 호방하고 또 후대에 좀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 초나라의 장왕이 세 번째 춘추호패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보면은 여태까지의 군주들이랑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게 일단은 왕이고 보통은 공, 환공, 네, 맞습니다. 목공, 문공인데 스스로 왕을 지칭하잖아요. 네. 그리고 싸울 때 직접 싸우는 왕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경우에도 대부분 뭐 장수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뭐 선봉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제가 삼국지하고 연결시켰는데 이 초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은 그 남북 대결의 한 축이다가 결국은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중에 다시 초나라 사람들이 다시 재통일 한나라의 주역들이 이 초나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나라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다가 좀 그것이 나중에 또 전달되면서 또 이 삼국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북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공을 칭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행동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주 왕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은 좀 다르게 나도 왕이기 때문에 좀 뭐 북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만 나는 내 스타일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제 노후자도 나오고 하는데 훨씬 더 활달하고 네. 어쩌면 좀 개인의 개성이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율보다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왕입니다. 이제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약간 초나라의 문화나 초인들에게 애정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게 뭐 초나라에서 뭐 명말의 장거정이나 뭐 청말의 증국번이나 뭐 모택동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나중에 관우가 이제 활동하는 그 형주도 지금 이 초나라 땅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당시에는 초나라가 약간 오랑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중원의 그런 주인공 소속으로는 약간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뭐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자기 한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큰일을 하기도 하는데 초나라는 이 문명의 기원에서부터 중원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연대가 많이 쳐지는 건 아닌데 초나라는 지금 문명의 기원에서 어쩌면 남방 어쩌면 또 인도 문명하고도 약간 연결돼 있을 정도로 이제 사방에서 받아들인 문명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도 달랐고요. 그리고 또 중원의 세계관도 달랐고 훨씬 더 상상력의 폭이 크고 그리고 규범에 얽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신화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초나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들이 북방의 기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북방 위주로 저 역사가 흘러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가장 아주 큰 새로운 세계의 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호방하고 또
어쩌면 이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협객 이런 스타일의 원형들을 만들어 가니까 장자, 노자 이런 기존의 철학적으로 기존의 틀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 틀을 깨는 이런 사람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좀 애정을 갖습니다. 종쌤은 이 3권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네, 저는 그 큰 강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그 이제 그 황하하고 이제 장강, 그 양장이 등장하는데 보면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게 황하에서 장강으로 이게 역사 중심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이제 그 추세인데, 근데 보면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장강은 이제 황하는 여전히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남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 장강은 그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 3권에서 저는 그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그 황하에서 장강 까지 중국 역사 폭이 그 커지는 그 시대에서 이제 그 진나라와 초나라, 진나라는 저기 그 황하 유역 또 이제 이 초나라는 그 장강 유역 배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역사의 폭이 이렇게 커지는. 네. 네. 저는 3권에서는 이제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도 느낀 게 그 초나라가 들어서면서 약간 오랑캐라고 불렸던 남방의 군주가 패자가 됨으로써 중국 역사가 좀 커졌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나라를 옛날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초나라가 패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인정을 하게 된 뭐 그런 건가요? 일단 초나라란 존재는 사실은 벌써 강한 지역에, 강한이라 그러면 이제 장강과 한수 지역에 문명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또 우리 또 뭐 5월이라 그러면 야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쪽이 남방의 뭐 하모도 문화라든가 이런 쪽이 북방의 앙소 문화에 대해서 더 뒤지거나 연대적으로 뒤지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 문화의 관점에서는 자기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안 보이는 것들은 무조건 중국에서는 특히나 다 뭐 남만 북쪽이 다 오랑캐 다 했는데 실제로 초장왕이 등장하면서 이 야만적인 듯 하면서도 그 행보가 훨씬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또 문명의 입장에서도 초나라가 초장왕이 뭐 전우철이나 또 자기 나라를 다스린 품격이나 사람들 대한 태도 모든 면에서 이제 북방에서 놀란 거죠. 이렇다면 이제 초를 우리 인정해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기록들의 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번 3권 초나라 이야기를 딱 요약을 하면 외연 확장과 파격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초나라로까지 그 남방까지가 소위 이제 편입되는 과정인데 제가 고대 그리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코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주변으로 확장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문명권이 좀 더 풍성해지면서 강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기원전 한 500년, 600년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를 문명권이라고 하고 그리스가 아닌 곳은 전부 다 바르바로이,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그 바르바로이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어를 쓰지 않으면 바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바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이제 놓고 보면 밑에 반도 쪽에 있는데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북쪽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딱 초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위치가 북쪽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은 그 그리스하고 저쪽하고 영토 분쟁을 하듯이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쓰긴 쓰는데 굉장히 사투리도 심하고 이상하고 촌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아테네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를 사실 그리스로 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바로바로는 아니지만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 사실 그 아버지가 물론 필리포 2세가 일단 제패를 한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페르시아로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이제 외연이 확산이 되면서 그리스 문명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계기를 맞았듯이 이번에 이제 초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제가 너무 흥미롭게 본 게 사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무슨 공이라고 하는데 왜 초나라만 왕이라고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분명히 알게 되긴 되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외연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초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찌 됐건 간에 주나라가 세워지던 초기에 주나라가 중심이 되는 봉건 질서에
편입으로 시작된 나라들이라는 그쵸. 거죠. 근데 초나라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자기가 나름대로 좀 지역도 넓히고 어느 정도 편입도 되고 싶고 하니까 나 이 정도 됐으니까 나 좀 인정해 달라. 라고 주나라 왕실이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요청을 하니까 그쵸. 보기 좋게 딱 잘라 거절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 그럼 너도 왕이냐? 나도 왕하지 그렇죠. 뭐. 내가 너 좀 봐주고 내가 그래도 한번 좀 인정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왕을 딱 칭하는 데서 벌써 제가 두 가지를 느낀 겁니다. 아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구나. 새로운 기운이 중원의 실세에 편입되면서 엄청난 갈등도 당연히 야기하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퍼붓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 들어오면서 그 외에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데 이건 중국 역사로서도 굉장히 행운이고 역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또 강남권이 이제 그 강력한 경제권이 함께 들어오는 아주 중국 역사의 큰 분기점이 결국 또 초나라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 초나라 이제 그 자기를 달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사실 그 정도의 어떤 패기나 뭐 용기만 있었다면 이 초장왕이 이렇게까지 패자가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힘이 센 오랑캐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패자가 됐다는 거는 그 초장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파격에 그리고 약간의 어떤 부드러움 그리고 약간 공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뭐 노장 사상이 가지고 있는 반전 사상 같은 거 정점에 달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알고 있는 군주였다 이런 평을 들었거든요. 그건 뭐 결론까지 간 건데 일단 초쪽이 지금 말한 그 남방에 산지가 많은 서쪽하고 지금 이제 형주 쪽을 초라고 하면은 산지가 많은 서쪽하고 또 남쪽에는 이민족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강이 쭉 내려가면 지금 운남성 또는 뭐 베트남, 버마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강들도 있고 한데 거기 민족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백월, 백복 할 때 백이라 그러면 다 백 그 수없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가 크면서 누가 북방에서는 주가 오늘 상나라를 치면서 커졌듯이 초나라도 자기들 계속 전쟁을 통해서 커진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었고요. 초안에 보면 초나라가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 있고 또 초나라는 결국은 커지면서 자기들이 일종의 그 주나라에 예를 들어 초나라가 커지면서 주가 이제 강한 지역에 본봉해준 그 수나 뭐 당 이런 나라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할 때 초가 점점 이제 주 북방에서 형식적으로든 저희 봉건 제후로 임명한 사람들을 치면서 나오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남쪽이나 서쪽을 칠 때하고 동쪽이나 북쪽을 칠 때는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왕을 칭하고 또 우리도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당신들 우리 쪽으로 오면서 어떤 점이 좋아질 걸 계속 유세를 하면서 중원과 대결하면서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혁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사, 사상 많은 면에 혁신이 초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관제 혁신도 초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방어 개념, 영토 개념도 초나라에서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초나라라고 하면 뭐 새로운 중국이 하나 이제 서남방에서 생겼다. 그냥 이 새로 생긴 하나의 중국이 이제 동쪽으로 쭉 나가면서 이제 장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면서 남방의 전체 문화를 하나의 특색 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초장왕이 그런 뭐 얼핏 느끼기에는 뭐 호색환이고 막 마초적인 느낌인데 그것뿐 아니라 내치도 부족함이 없게 했던 이유가 그 초장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손수고라는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전형적인 뭐 관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나왔던 재상의 느낌과는 또 다른 뭐 문공의 호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랑은 다른 캐릭터를 제시를 한 사람이다. 네, 완전히 다른 이제 저는 뭐 테크노크라트라고 말했는데 현 중국적인 관료의 그 거의 완성형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제 군주 옆에 있대 군주를 가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관중은 사실은 환공이 일종의 조연이었고 관중이 거의 대부분 일을 처리하는데 손수고는
이제 관중과 좀 다른 캐릭터죠. 관중은 이제 많은 부유함을 즐기고 네. 이제 집도 뭐 3개가 있다는 거, 네. 부인도 3 있고 하는데 선수고는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일만 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출신도 관중보다도 오히려 훨씬 낮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주 뛰어난 공무원이면서 이제 그리고 실제 공무원이면서 그 사람 기술자입니다. 실제 토목 기술자입니다. 토목 기술자. 그 댐 요즘 말하는 댐 만드는 네. 기술자고 또 이제 성곽을 축조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조직할 때 네. 그 기술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던 네, 사람이었던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세계관도 많이 달랐고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김경준 대표님이 그 제환공이 관중을 만나고 문공이 호원을 만난 것 자체가 국가가 가진 운명이고 또 행운이었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장왕과 손수고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게 손수고는 일단 권력은 빼고 어떤 실제적인 일만 정말 열심히 했던 관료의 원형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권력을 탐했다든지 뭐 네. 왕한테 이렇게 막 꾸지람도 좀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장왕이랑 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장왕이 이렇게 막 정벌을 해주고 또 그 국가 내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뭐 관계를 정비한다든지 뭐 농업을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가 중흥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가장 뛰어난 기술자가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린 사람 옆에 있어서 가장 내치를 또 전투 개념도 기술적으로 바꿔버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줬지만 손수고가 뭘 했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데 제가 보건대 손수고가 한 게 정말 많은 중국의 역사를 지금 중국의 동쪽의 농업의 형태를 바꿔버리고 네. 많은 저수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밑에 이제 수전으로 만들면 그 농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도 이제 대규모 원정군 형태로 예전에 계절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전법을 바꿔서 가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걸 새로 이제 그렇죠. 텐트 천막을 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가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걸 군대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상당히 고대 일종의 탈레스 같은 기술자였던 거죠. 기술자. 그 한국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왕이 재상 뽑을 때 되게 보면 그 기득권층에서 뽑거든요. 네. 보면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조광조라든가 신흥같이 약간 좀 이게 기득권 밖에서 뽑은 경우가 되게 드문데 보면은 이제 이 중국 근데 지금 이게 시대 보면은 그 손수고도 그렇고 되게 보면 왕들이 이게 기득권층 밖에서 이렇게 인재를 많이 발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왕들이 거의 기득권층 내에서 뽑는 거하고 다르게 그만큼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이게 왕권이 약하다는 하나의 그게 그 반증인데 비해서 이 중국은 또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평민이나 아니면 야인에서 뽑는 게 그만큼 이제 이게 이 중국에서 어떤 왕권이나 그 황권이 강했던 또 하나의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실패와 성공 확률이 아주 반반이지만 지금 3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지금 왕권, 예를 들어 군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진을 등용하거나 기존의 세족이 아닌 사람들을 등용하는 경우는 항상 많은데요. 네. 손수고는 아주 지금 야고시 가문이라는 초나라 대가문하고 사실은 직접 전투를 내서 죽을 뻔하고 이제 납치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손수고라는 테크노크라트 완전히 내정을 그 장악하면서도 또 권력 핵심에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욕망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수고라는 사람이 썼지만 전투에서 손수고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군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예전에 환공이 이제 관중 집단을 썼던 것처럼 지금 장왕도 손수고를 멀리 동쪽에 있는 사람 데려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이제 그 공백을 메우고 그 사람에게 거의 정권을 위임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물론 뭐 자기 파워도 있지만 또 우리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신진을 들여서서 과감하게 이제 구세력들을 좀 견제했던 그런 전 그런 맥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손수고를 보면서 아까 제가 이제 외연 확장과 파격이 이 초나라 역사, 초기 역사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뭐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파격 중에 하나가 평민 출신 손수고를 이렇게 등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책의 또 장점 하나를 또 제가 읽으면서 참 강하게 느낀 건데 네. 3권 141페이지 보면 이제 손수고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수고가의 출신이 뭐냐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손수고의 출생이 뭐 귀족인지 아닌지 뭐 그때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제 기록을 보는 것인데 네. 이 저자께서는 이제 다 찾아보니까 손수고가 귀족이라고 한 책이 이제 세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세본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거품이 부풀려진 책이라서 못 믿고 다른 데를 보니까 전부 다 손수고는 평민으로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데피니션 하나를 내리고 가던데 뭐 비록 한 반 페이지 되는 문장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전체적인 이제 어떤 내용을 하면서 저자께서 계속 이야기가 사실 앞뒤가 맞는지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 부풀리기 위해서 후대에 뭐 이렇게 좀 좋게 한 이야기가 무슨 신화처럼 내려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번 일종의 내면적인 검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검증 작업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렵죠. 사실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만 이건 어려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상당히 또 괜찮은 퀄리티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손수고에 대해서 느낀 거 하나를 또 이야기하면 손수고는 굉장히 유능한 관료였죠. 최초의 고급 공무원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손수고의 특징을 두 가지로 또 딱 표현을 하면 시장과 넛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넛지.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까 노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절대로 손수고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막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에게도 좋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탁월했었고 넛지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굳이 강조하지 않고 슬쩍슬쩍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건데 이 책의 14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수레의 축이 너무 낮다는 거죠. 수레의 축이 낮으면 타기는 쉽고 하기는 한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 나면 유사시에 모든 나라는 트럭을 징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군용 트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평소에 평화시에 수레가 낮으면 전차로 전쟁 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일종의 별 의미가 없는 어떤 장비가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레의 축을 높여라라고 하면 그 벌금을 매기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높였겠죠. 높였겠죠. 근데 이 손수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문턱을 높여버리는 거죠. 어떤 공공 건물에 문턱을 높여버리면 낮은 수레로서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거나 너무 이제 덜컹거리니까 결국은 수레의 축을 바퀴 축의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바퀴 축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특별한 법규 없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항의 즉 초나라의 문지방을 높이는 일은 쉬우나 수리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쉬운 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게 넛지적 정책이라는 거죠. 넛지적. 저는 이제 하나의 예지만은 이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 정책을 세세하게 했었으면 얼마나 그 정책의 품질이 높았을까 하는 부러움까지 저는 생겼습니다. 굉장히 소프트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또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의 말을 그걸 받아들인 초장왕에게도 굉장히 못지않게 부드러운 힘이 있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잖아요. 초장왕이. 근데 이렇게 막 가장 뭐 큰 전투라고 하면 이제 초나라의 피레 싸움이 있었을 때 이제 크게 초나라가 이겨가지고 부하가 장왕한테 이거 적 시체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관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말이 있잖아요. 무라는 글자를 두고 저희 큰 비중을 할애해서 쓰셨더라고요. 무라는 글자는 뭐 멈춤을 의미한다는 거였죠. 무라는 글자는 이제 창과자에다가 멈칠 지자가 합쳐진 건데 우리 뭐 충무공의 칼에 이제 거민의 지과지무라고 쓰이는 것 때문에 이제 유명하기도 한데 이제 무라는 것은 이제 창을 멈추는 것이다. 이게 이제 최초로 한 말이 이제 초장왕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전쟁사에서 경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뭐 경관이 대단하다 할 때 그 경관이 시체 무더기인데 네. 시체 무더기를 쌓아서 시체를 산처럼 쌓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싸움을 이겼느냐. 네. 근데 무섭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싸움의 승리를 경축하기도 하고 싸움의 잔인함을 확고하게 드러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잔인하지만 인디언들이 싸움이 끝나면 이 상대의 머리 가죽을 벗겨버린다든가 이런 게 경관을 만든 네, 일종의 의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화사회에서는 요즘 포로 규정도 있고 뭐 제네바 협정도 있고 복잡한 규정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단위로 가면 경관을 만드는 것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사실은 좀 적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장황은 뭐 자기가 뭐 착해서라기보다는 뭐 자기도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놓고 네. 처리를 할 때 포장을 국가 단위에서 국제적인 단위에서 예.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승을 거뒀지만 나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오듯 가지고 난 이까지 갈 것이고 난 이 정도의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까지 온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다행으로 알아라. 내가 여기 멈춘 것을. 그 지금까지 또 우리 초를 야만이라고 말했지만 네. 경관을 만드는 게 국가 단위에서 만드는 게 그게 더 야만이 아니냐. 네. 나는 그런 짓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것을 초가 보여주는 야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이 대목에서 네. 이 진문공은 경관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만듭니다. 이 중원의 예를 아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의식을 취하는데 장황은 오히려 경관을 거절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되게 슬프다 이기고 나서 네. 슬픔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 단위에서 자기들이 대부분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조조란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조조의 수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조조가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라면 이제 여포 같은 사람이겠죠. 여포 같은 이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누레배 같은 사람. 여포의 오른팔이 그 유명한 장녀죠. 장녀. 예. 그 관운장과도 네. 친한 장녀를 받아들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꺼림직한데 도적하고 비슷하게 붙어 다니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여포의 부장들이 많이 와서 조조에게 있는데 지금 조조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을 현재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본 사람들이다. 네, 네. 나는 중국 전체를 장악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적으로 있을 때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대들었던 네네. 친구들을 나는 가장 높이 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의 재료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에서 지금 여기 죽은 사람들이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네. 아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을 난 가장 사실은 그쪽 죽였지만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럼 내가 내 군사가 밖에 전투에서 죽었을 네. 때도 죽은 사람들이 선봉에서 많이 죽었을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것처럼 내 품이 이 정도다. 네. 진짜 이런 걸 품이 커 보여주는 보이네요. 거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 뜻이 초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적병을 아끼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내 밑으로 오라. 이런 식으로 쭉 이 남방을 예.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뭐 후대에 찬양을 받기도 하지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더 착하게 행동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정 개인이 아니라 군주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초장황의 어떤 뭐 인품 자체를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전혀 않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영민하고 기본 인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삼았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네요. 저는 저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부인이 소위 뭐 흔한 말로 오랑캐라고 이제 지칭받을 정도로 어쨌든 그 내부의 같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네. 또 들어가서 단순히 들어가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도 좀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명분부터. 오히려 더욱 내부인보다 철저하게 외부인이지만 그 내부의 질서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내부의 질서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 자기 위치는 없죠. 네. 하지만 일정 수준 부정하고 들어가지만 근본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자기가 또 인정을 받는 그 구조를 이 초장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단순히 그쪽 질서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질서보다 훨씬 소위 어드밴스된 발전된 어떤 그 모습까지 보여주어야 자기가 훨씬 높은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변방은 기존 질서를 더욱 존중을 해야 편입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초장왕의 여러 가지 행보를 읽을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경관의 문제도 저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초장왕이 이제 손수고라는 그 재상하고 해가지고 그 이룩한 성과 중 하나가 이제 그 쌀의 시대 있잖아요. 쌀의 시대 그 한국 농업 면에서 이제 그 물기를 그 눈에 대가지고 이렇게 더 이제 그 생산성 높이는 걸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손수고가 이제 쌀의 시대를 이뤘다 했는데요. 근데 좀 약간 좀 더 좀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그 더 생각해 본 게 사실은 쌀은 이게 중국보다는 이게 동남아가 더 이게 문명적으로 더 있었고 또 이 동남아가 세계사의 기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쌀인데요. 근데 보면 이제 초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남아랑 더 그 가까웠던 거. 그것도 이제 그 이 초나라가 이제 그 쌀 농업을 더 그 키웠던 그런 어떤 그 지리적인 또 이점도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분명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그 저수지 기술이나 사실은 초가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대부분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들이었고 초는 아마 아주 남방에서 올라온 민족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초는 이제 분명히 초라는 것이 양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좀 더 이제 사실은 그 초 이제 형주 호북성에서 조금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산지라서 그리고 또 서남 쪽으로 조금만 가도 이제 운기고 운남 쪽이 돼서 거기도 양 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는 출발할 때는 이제 그 좀 더 편박한 곳에서 혹은 또 밀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지금 정통으로 이야기한 건 초는 중원에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초 이전에도 문명이 이제 있었고 한데 초가 그 강한 평원의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주위에서 받아들일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쌀이고요. 쌀은 뭐 당연히 그 동남방에서 왔고 또 하모도 문화 지금 동남방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지대 그쪽이 쌀이 더 빠르거든요. 당연히 북방은 미리고 한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되 이제 그때는 초라는 것이 나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정도의 소규모 그 저수지가 아니라 물길 전체를 장악해야만이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장에도 말했듯이 그 상류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루에 다른 나라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라야만이 큰 수리 공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기존의 손수거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그걸 날아다녀서 받아들인 것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면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남면 북죽이라고 남쪽은 면을 좋아하고 북쪽은 뭐 죽을 좋아한다 해서 이제 남면 북죽하는데 그러면 이 남면 북죽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럼 초나라의 이런 쌀 농업하고도 좀 약간 그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제일 그 농작물은 사실은 가장 완벽한 게 사실 쌀입니다. 쌀. 밀보다도 또 사실은 밀이든 다른 작물도 사실은 이제 수전이라고 하면 완전히 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물을 이 봄에 물을 한번 들에 한번 대서 새로 돋는 잡초를 한번 물에 빠뜨려서 죽이거든요. 그런 후에 하면 그 생산성이 대부분 굉장히 올라가고 또 메소포타미아 같은 곳에도 실제로는 한 번에 물을 심하게 댄 후에 다시 밀씨를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는 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제일 좋아하는 건 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생산력이 높은 쌀. 그리고 알다시피 밀은 가끔씩 물이 못 들어가면 완전히 기근이 들 수 있는데 쌀은 사실상 굉장히 강한 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은 곳에 저습한 곳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수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쌀이 가장 강력한 작물이지만 또 밀의 장점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쌀이 맞고 뭐 당연히 남방에서 쌀이 있기 때문에 점점 남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네. 네, 뭐 쌀뿐 아니라 책을 보니까 초나라는 너무 물자가 풍부하고 뭐 과일, 수산물 모든 것이 풍부해서 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저축하는 법을 모를 정도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초나라가 풍부한 데다가 뭐 구리 같은 것도 풍부해서 청동 문화도 되게 발달해 있고 그래서 뭐 주나라 왕손한테 뭐 너네 그거 우리는 뭐 창살로도 뭐 만들 수 있어 뭐 네, 이런 대목이 있던데요. 창날로 네. 창날만 녹여도 이제 이 주나라 왕실의 상징이 구정인데 네. 지금 이제 구정을 묻다는 게 이제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내가 뭔가 대권을 노린다 할 때 문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의 구정이 사실 진까지 건너가고 이 상징적인 왕권의 상징인데 구정에 대해서 한번 넘보니까 이제 구정이라는 것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저 나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저 장왕이 구정을 너무 믿지 마라. 우리 군사들의 이제 창날만 녹여도 구정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이게 초나라의 이제 사람 수와 이제 힘을 자랑하는 건데 실제로 원래 초 땅에 구리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네.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가 동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쪽에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계속 치면서 제 책의 분석 중에 하나도 구리 광산을 확보해야만이 그때 구리는 국가 사실 귀중품이고요. 구리도 중요하지만 또 주석도 중요합니다. 구리보다 뭐 몇십 배 중요한 구리 장산, 주석 광산이 있는 곳으로 초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필의 싸움에서 초가 패자가 된 다음에 사실 뭐 더 위로 올라가서 다 점령시켜버리는 대신 동진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그런 자원 확보 측면에서 그랬던 건가요? 사실 그 장왕이라는 게 아까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난 여기서 칼을 멈추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쪽만 멈추고 동쪽으로 막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볼 때는 북쪽으로 가도 자기들이 얻을 게 없고 일단 황하가 있기 때문에 또 강한 나라들을 직접 상대하는 건 별로 힘들기도 하고 자기는 장강하고 회수 유적으로 나가면서 실지를 자꾸 챙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장왕 공황 시절에 이제 계속 커져다가 나중에는 전국 말기가 되면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동남 지방 전체가 초의 판도로 넘어가고 진이 결국은 뭐 멸망시키지만 그쪽의 인재들이 다시 진을 뒤집을 정도로 하니까 결국은 실리를 챙기되 저기 실리는 다 챙기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장강유역으로 내려가면서 또 구리광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역을 대규모로 또 무역을 합니다. 자기 또 강이 좋기 때문에 그가 속이 좀 다른 거죠. 전략적인 목표는 동쪽이 두고 북쪽은 잡아놓기만 하는. 근데 뭔가 그렇게 잡아놓는 부분에서 약간 뭐 초장왕이 물러섬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약간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책에서는 약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장왕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을 알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잖아요. 네, 일종의 사실 황하를 못 건넌다면은 가장 그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가장 확실하게 얻고 또 국제적인 명성도 얻고 주위에 있는 또 명성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초나라라고 하면은 모든 그 문헌에 보면 초자라고 나옵니다. 공후백자남 이게 자작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왕인데 북방에서는 초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네. 초자라고 자작 초나라 군주 자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자작이라면 일종의 주왕실의 삼공 위치에도 안 되는 거죠. 거네요, 이게 그렇게 초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무시하고 있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 그쪽 기록이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그 초나라 근처의 군주들은 또 왕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그 북방의 기록들은 공식적으로는 초자라고 쓴다는 거죠. 그 춘추 이야기 보면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그 평화 그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제 보면 다 뭐 전쟁하고 뭐 교섭하고 평화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고대 보면 고구려나 백제를 보면은 전쟁의 목적이 꼭 이게 땅 뺏기, 그러니까 영토보다는 이게 농민 빼앗는 데 목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상대방 영토 점령한 다음에 영토는 놔두고 그냥 백성만 뺏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나라 이제 기존 영토에다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데, 근데 어떻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영토를 뺏기 위한 전쟁하고 또 이제 농민을 뺏기 위한 전쟁하고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 당시 이 춘추 시기에. 실제로 사실은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전국 시대에 가면 초나라는 땅은 너무 넓고 인간이 너무 적다. 이게 땅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해야 된다. 또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간이 안 되고 사람이 적어서 이건 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땅 뺏기 전쟁 스타일이 있고 이 근대적인 전쟁인데 유목민들이 사람 뺏기 전쟁을 네. 많이 합니다. 사람을 가져오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안에도 사람을 옮기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주를 3인을 시키는데 그 양가적인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초나라는 자기들이 땅도 넓히면서 자기들이 뭐 모든 세금을 못 걷었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자기들이 거점에다가 저수지도 만들고 땅을 개간한 후에 초나라 사람도 이주시키고 주위 사람도 이주시키고 성읍 형태로 만들어서 점점 그 성읍이 커지면서 전체가 통합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 포인트를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요. 이 초의 파격이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방식의 파격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건 바로 현을 설치한 거죠. 현을 네, 설치한 네.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바로 지난번까지는 계속 이제 기존의 그 분봉 질서, 봉건제를 하는 거죠. 땅을 뭐 빼앗든 새로 뭐 어떻게 생기든 간에 제후들에게 주고 제후는 다시 그 밑에에게 주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새로운 땅이 들어오는데 단순히 새로운 땅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버려졌던 땅들까지도 이제 수리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생산성 있는 토지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이후에 현을 설치했다는 건데 이 현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를 하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요즘 표현에 의하면 식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심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파격이라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현을 설치했다는 거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와 함께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그 전보다는 좀 더 파격이라고 하는 점에서 들어갔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초나라가 기본적인 체력이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구조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까 쌀 말씀하셨는데 쌀 참 중요하거든요. 단위 면적당 쌀은 소출량이 밀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쌀 농사가 잘 되는 땅을 확보를 하면 인구 밀도를 3배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땅에서 이런 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은 초나라 유역인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자체로서 그 전 때 제나라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힘을 이미 초나라가 가질 수 있었던 구조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뭐 좀 야만의 땅에 있었던 영역을 초나라 장왕이 오면서 소위 문명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나라 역사의 기본적인 의미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초나라 막 경제 풍부하다 막 돈 많다 막 하는데 결국은 북방의 황하 쪽 민족한테 이 초나라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지고 보면 대체로 보면 이제 경제가 풍부한 지역인데 북방의 그 가난한 지역한테 대체로 또 당해 보면요, 그죠? 항상 당하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초나라 초장왕 그리고 한 몇 군데 또 예외적으로 명나라 이쪽이 이제 강남 강회 지역에서 네. 선 이런 나라들 빼고는 대부분 이제 북방이 강해지는데 이제 북방이 강해진 이유는 사실은 저번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북방이 유목민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싸우고 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사실 말이거든요. 말. 좋은 말이 있냐 없냐. 네, 네. 지금 초나라에서 지금 이 수많은 전차들을 어떻게 운용했겠습니까? 사실은 산말들이 있었던 거죠. 초나라 접경지대. 초나라가 그 지금 출토 문물들에 보면은 이제 말 거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이라는 게 중요한 전략 물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나라는 코끼리 부대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네. 동남아 좌전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결국은 이제 코끼리 부대가 결국은 나중에 초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코끼리 부대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코끼리 지금은 이제 지금 호북성 호남성에 코끼리가 없었지만 그때는 코끼리, 말 등등 이게 코뿔소 등등 이 코뿔소 가죽도 있고 지금 코뿔소 멸종했는데 이제 그때는 전략적으로 코뿔소 가죽이 가장 갑옷 중에 가장 강한 거고요. 활을 쓰려면 이제 초나라에 물소 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방의 뿔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북방의 우각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략 물자도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상당히 풍부한 전략 물자도 있었고 또 호전적이었고 개척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개척이 된 후에는 코끼리도 없고 코뿔소도 없고 당연히 없죠. 코뿔소도 없고 뭐 강한 활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 말의 시대가 되고 또 북방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니까 전차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할 때는 이미 초나라 남방에서 일어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된 거죠. 장강은 그냥 막는 기지만 될 뿐이고 근데 기존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절에는 굉장히 터프한 땅이었다. 터프하게 싸웠고 터프하게 움직인 땅이었다. 지금은 뭐 달라졌습니다. 그 코끼리 부대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데 그 동방 견문록에 보니까요.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쓴 건데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동남아에서 코끼리 부대하고 이제 기마 부대가 싸우는데 이 기마 부대가 거의 매번 지더라고요. 네. 이제 코끼리를 보면은 이제 그 말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간다 그래요. 코끼리 부대가 매번 승리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코끼리 부대는 진짜 갑자기 코끼리로 지금 넘어가요. 코끼리가 사실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사실 황하유역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그 습할 때는 지금 기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엔 좀 더 습한 근데 조금 하북 지역 지금보다 좀 더 기후가 좋았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코끼리는 이제 왜 코끼리를 쓰지 않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인더스강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코끼리 부대의 말들이 놀라고 또 기마병이든 보병이든 너무 무서워하는데 실질적인 전투에서는 코끼리가 돌아서서 사람들을 밟으면서 대체로 코끼리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쪽 팀이 누구고 뭐 이런 걸 모르는. 그렇죠. 이제 지금 하니발도 코끼리 부대 로마가 깜짝 놀라서 초반에 코끼리 연전연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몇십 마리 많아요. 근데 아주 잘 훈련된 몇십 마리만 필요하지 인도처럼 수백 마리. 요즘엔 알렉산드로스가 한번 들쑤쳐 놓으니까 인도의 코끼리 부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이 마우리아 왕조에. 왜냐하면 다시 오면 이제 코끼리로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해서 코끼리 부대가 커지는데 이게 전투에서는 양면적입니다. 코끼리가 피하고는 못하는 피고 나거나 자기가 상황이 밤이 되거나 하면 뒤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끼리 부대가 있지만 다르게 쓰는데 아주 근데 소규모 부대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코끼리 부대에서 힘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건 그런 건데 그 역시도 지금 초왕이 도망갈 때 코끼리 부대가 지금 등장하거든요. 막판에는 힘 몰릴 때는 코끼리 부대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주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춘추 시기 사회 구조에 대한 하나 제가 궁금한 건데 한국의 경우로 보면은요 고려 때까지만 해도 중앙 집권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지방에 중앙관이 파견된 지방이 있고 또 안 파견된 지역이 있는데 그 한반도만한 땅도 이 고려 때까지도 이제 중앙 집권이 약간 불확실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춘추 시대 때 이 시기에 보면 이제 그 아무리 뭐 작은 나라도 보면 웬만하면 다 한반도만큼 다 크기 때문에 과연 그런 나라들이 중앙 집권을 했을지 아니면 그 이런 뭐 촌나라 뭐 정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 자체적으로 또 어떤 그 뭐 분권적인 그런 걸 했는지 그게 좀 약간 궁금했어요. 사실은 중앙 집권이라는 게 이상적인 사회라면은 저는 중앙 집권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인가요? 일종의 아주 큰 섬나라지 않습니까? 아주 큰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분권형 통치를 하고 있는데 분권형 통치라는 게 민주주의와 어쨌든 간에 가깝고 근데 지금 싸우다 보면은 핵심이 이제 군단이 움직이면 자꾸 집권화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춘추 시대에서 전국시로 넘어갈 때 왜 자꾸 이렇게 집권화되고 하는데 집권화의 핵심이라는 게 누구도 도망 못 가게 호적에 올려서 잡아가고 호적에 올리고 전투 이제 징발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집권화의 핵심인데 이거 집권화를 하려면 지방에 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권화의 포스트는 현이나 이런 단위들에 거기 포스트에서 지방을 장악하고 이 포스트를 또 장악하는 게 그 중앙 집권 국가들의 핵심인데 결국은 싸우다 보니까 군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포스트를 자꾸 만들면서 집권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집권화라는 게 농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픈 기존의 자치조직들이 계속 깨져 나가면서 성읍들이 커지면서 성읍 밖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항상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뭐 세금도 그렇지만 전쟁도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식이 바뀌잖아요. 이제 네. 잠깐 싸우고 오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농사 지으면서 오랫동안 싸우는 네, 그런 네. 문화들이 점점 춘추 시대가 진행되면서 발전이 되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3권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되지만 이제 국가들 간에 피할 구분이 좀 불확실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나라랑 불확실해져요. 편 먹었다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나라랑 편 먹었다가 뭐 깨졌다가 싸웠다가 하는 것들이 점점 격화되니까 이 당시의 외교가 진짜 골치 아팠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럼 저도 뭐 도대체 정나라 혹은 뭐 진나라 진, 네. 뭐 제, 초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전체적인 윤곽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저도 도저히 이제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이게 뭐 왜 그랬을까? 국가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데 보통 이제 그 국제정치에서 BOP, 밸런스 오브 네. 파워라고 말하는 건 그냥 딱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단순하다. 근데 뭐냐 하면은 일강이 생긴 건 무조건 막는다. 일강이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제 나라가 커졌다면 주위가 쭉 둘러싸고 네, 다시 네. 합칩니다. 그래서 진이 커지면 그렇고 네. 어느 도 커지면 그렇고 이게 사실은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 어떤 놈이 커질 것인가. 그러면 커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른 친구들하고 해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외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질 때마다 순식간에 판도가 또 바뀌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왕, 장왕이 패자가 된 이유가 어느 정도 막 무리한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연결돼서 생각되는 게 이제 초나라의 문화 중에 노자와 장자 문화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노자라는 사람이 뭐 공자, 맹자 같이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되게 설명을 해두신 게 노자라는 것은 이제 언제 때 태어나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다 이런 말 네.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노자가 어느 시대는 정확히 당연히 알 수 없고 그렇지만 노자라는 건 우리 라오즈 중국어 라오즈인데 그건 노인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네.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공자는 성이 공인데 노시는 또 뭐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일반 명사는 노자인데 그렇다면 언제 어떤 우리 어르신이 말씀하기를 사실은 이야기에 통할 때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군주보다 더 센 사람이 뭐냐면 진짜 어른이 우리가 여기서 전 약간 이 노자 초기 노자 지금 그 축관본 노자는 사실 군주를 위한 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책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핵심은 다 형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뜻도 다르고요. 지금 다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군주를 설득하고 있는데 군주를 설득한 이야기는 옛날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노자와 이렇게 노자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사실은 그때는 책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출토된 노자의 몇 개 판본 중에 최후 판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왕필본 노자가 한대 판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백서봉 판본하고 그렇지만 축간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분량이 굉장히 적고 내용이 구어체로 되어 있고 아주 쉽습니다. 내용이 철학책이 아니고 경세에서 했던 거죠. 후대에 덧붙인 거네요. 네, 후대 철학자들이 이제 다시 그 의미를 줄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훨씬 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초기의 노자는 그냥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근데 그게 초나라 스타일이 분명히 묻어 있다는 거죠. 이런 규율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규율 없이 다스려라. 지금까지 말하는 게 그전에 규율이 주나라의 규율 아니겠습니까? 규율 없이 다스려라. 전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 전투는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 전투 없이 하라. 또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때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듯이 다스려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그런 행동들, 멈춘 지과지무 혹은 이제 한계를 낳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자의 일종의 노자를 쓰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머릿속에 분명히 장황이 있었다. 근데 이 싱크로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초나라 문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헌적으로 쭉 훑어볼 때 저는 이제 노자라는 책에
모델이 아마 장왕이었을 것이다. 모델이. 네. 전 사실 노자 이러면 싸우는 사람과 노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하고 또 싸울 때는 최대한 피해를 이제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싸워야 하고 뭐 네. 이런 것들도 노자 사상이랑 네. 맞닿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노자에 나오는 게 이제 전쟁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제 사람 백성을 다스린 것은 삶을 키우는 것이다. 양생인데 노자의 핵심이 생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생인데 죽음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전쟁에서 우리 뭐 좌우의 구분이 있지만 보통 그 당시엔 좌를 우리 중시하는데 왜 지금 싸움 때는 우장을 상장으로 하느냐. 그것은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한 것은 이것은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 지가지무에서 장왕이 우리가 이제 무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창을 멈추는 것이다. 고도의 이데올로기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숭상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지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빨리 싸워야 된다. 속전속결 오랫동안 끌지 않고. 근데 빨리 이기려고 해도 싸움의 방법은 노자에 쭉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장왕과 맞닿아 있는 노자 사상을 그 아들도 조금 이어갔으면 역사가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마무리 부분에는 약간 또 이 초의 패권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부분들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긴 했는데 아버지가 이룬 것을 또 시킨다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이고 네. 장왕 때는 또 변수가 또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초가 커지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새로운 문제아가 있는 거죠. 오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동쪽을 개척하면은 모든 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토착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을 때리니까 동쪽에서도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공황대 님이 오라는 오울쟁패 오라는 친구들이 벌써 북방하고 연결해서 자꾸 초나라가 동쪽으로 오는 걸 견제하려고 자기 주의를 또 규합합니다. 네, 네. 그런 것이 그런 그 상황이 또 자꾸 바뀌기 때문에 네. 또 그때는 이제 아버지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땅에서는 항상 싸움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초나라의 수도가 영이잖아요. 네. 이곳이 나중에 형주의 관우의 네, 싸움이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강이 있어서 그런가? 무력을 쓰기 좋은 곳이었었나 봐요. 이게 사실은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보통 강은 실질적으로 전투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네. 게 강을 따라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삼국지에도 그러고 지금 뭐 용무지국이다 형주는 네. 무를 쓸 수 있는 곳이다 하는데 근데 무를 쓸 수 있는 곳엔 아주 강한 군주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무지국인데 형주란 땅은 강이 장강과 한수가 막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망하게 돼 있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초나라는 장강과 한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지방 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뻗어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이전에 관중, 진이나 이런 것을 산맥으로 막고 있으면 뭐 문제가 다른데 그쪽은 강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 강 말씀하시니까 제가 책에서 본 인상적인 대목이 떠오르는데 이 보니까 흐르는 강하고 흐르지 않는 강을 이렇게 구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흐르는 강은 뭐 사람 뭐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고 또 이제 흐르지 않는 강은 뭐 이게 그 늪이라든가 주로 농경에 이용되는 강인데 그래서 흐르는 강은 이제 약간 비평화적인데도 이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흐르지 않는 강은 이렇게 평화적인데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 약간 그런 대목이 또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흐르지 않는 강은 가장 군대에게 가장 지옥 같은 것이죠. 이제 일종의 배를 쓸 수도 없고 말을 쓸 수도 없고 이 소택지인데 근데 이제 사실 흐르지 않는 강은 정말 사람들에게 과거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일단 주역에도 이제 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못이 있는 곳은 사실은 이 못엔 용도 있고 용이 같이 연결돼 있고 또 야라는 거 뭐 야합이라고 할 때 이 초나라에는 소택지 근처의 풀밭에 이제 남녀가 야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갈대 이제 갈대밭에 이제 적정한 때가 되면은 그 야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공개적인 공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전쟁의 땅은 아닌 거죠. 동정호나 이런 곳은. 근데 이제 초나라는 흐르는 강이 한수와 장강이 있고 또 흐르지 않는 동정호와 이제 소택지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뭐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뭐 이런 강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패자가 된 이
초나라, 남방의 군주 장왕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4권이 되면은 춘추 종반으로 가면서 싸움이 정말 더 치열해지고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뒤 얘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기획 후 10년 만에 11권으로 완성된 춘추전국 이야기의 공원국 저자,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 역사평론가 김종성 작가와 함께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치열한 삶과 투쟁의 현장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